네, 한 주간의 정치권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예.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부터 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고 요구하는 조국 혁신당까지 예. 이 시점에 야당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마 지금 외형적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일종의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 지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을 통해서 첫 번째 당선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지금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4년 중임이 그 핵심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임기 불일치에 따른 국정의 비효율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엇박자가 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국정 운영에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번에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동일시시켜서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하고 맞추자. 대통령 임기를 제한해서 그래서 새로 그때 당시 함께 대통령을 뽑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선거가 2년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또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요. 결국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조국혁신당의 총선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2016년 지방선거에 맞춘다고 한다면 결국 현직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고려했고 본인들의 공약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개헌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사실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고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단지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은 소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4년 중임제 얘기를 했었으나 그때 여야의 반응은 뜨악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긴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보면 조국 혁신당처럼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개헌을 하자 그러면 그걸 여당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기면에서 적절치 않고 포괄적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헌이 화두로 등장을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이 오히려 힘들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발 개헌 논의, 즉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문제의식에 단초로 해가지고 하자는 개헌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한 사항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올해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기념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념사에서 밝히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약속한 만큼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지금 천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헌법 전문만 수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권력 구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을 할 것인가, 그 외에도 지금 헌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5.18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가 공히 지금 천명하고 있는 만큼 네. 개헌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이거 자체가 예를 든다면 좌절을 겪게 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으리라 네.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은 약속을 지키라 이러면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정우기민 전 의원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여야 모두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종의 뭐랄까 이 정치적 득실이라는 부분만 좀 빼고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강도 높게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가장 힘이 세다는 정권 초기에 이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빌공짜 공약 아니었나. 소위 네.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의 표심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하나의 헛공약이었다는 부분을 강하게 아마 지금 비판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 5.18 정신의 그 헌법 전문을 수록한다는 그 자체가 개헌을 밟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 개헌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5.18 문제가 만약에 개헌의 물꼬를 튼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구조 개편까지 다 맞물리면서 궁극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22대 국회 법사 운영위원장을 놓고 이게 여당 몫이다 아니다. 다수결로 해야 된다. 이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뭐 두 위원장을 양보해서 큰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거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그 당선된 의원 같은 경우도 다수결로 하겠다라는 입장에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6월에 보면은 뭐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있죠. 그렇다 보면은 여야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이 두 위원장을 양보해서 곤란을 겪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다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독식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생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사협정처럼 관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와 법사위는 법사위의 경우는 소수 정당 또 운영위의 경우는 여당 이렇게 이제 그 정부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대 다수를 점유한 그런 민주당이 그 관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또 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상병 특검 거부 때는 범야권이 공조하겠다. 윤 대통령이 탄핵 열차 타는 듯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지금 법안이 이송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마 22일까지 지금 정부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성안이 되는 거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죠. 거부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1일 날 아마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받아들여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자체가 뭔가 좀 도둑이 제발 저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경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러니까 위반이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탄핵이라는 데는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가
그 민심과 지금 이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들이라는 뜻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신당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보수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최상병처럼 그러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가 불의 사고로 순직한 이런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을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지금 보수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왜 이걸 못하느냐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개혁신당이 개혁보수라는 부분을 분명히 그러니까 드러내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야당이다는 그 일종의 선명성도 부각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최해병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이 뭔가 변곡점이 될까요? 결국은 이제 그 이첩하는 과정, 그다음에 수사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일단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종섭 장관은 자신은 외국에 있었고 회수를 명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첩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이첩을 일단 보류하라 그랬는데 명을 어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자체가 수사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단 설사 변곡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의 기세로 볼 때 계속해서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렇게 이제 특검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어떤 것이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유익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시간 벌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다음 주 초에 국무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또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인 출석, 그다음에 재판, 수사보다는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특검 여부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범야권이 김건희 방탄 인사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도 때마침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락격의 아마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그 지금 총선 직전에 윤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총선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표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용산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아마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영부인 간의 정상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해심사에서 열렸던 지금 진신살이 지금 봉안식에 그러니까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던 그 고성들의 진신살이를 사실은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돌려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앞장섰다는 부분 그런 것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진들의 지금 지사령탑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실무진까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산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치적 여유를 좀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네. 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묻어난 것이 아마 이 공개 행보로 놓은 것인데요. 결국 관건은 앞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계속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이 수사가 정말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아마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가 흔들린다.
일극 체제가 평가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 문제와는 어떨까요?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것이 그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고요. 네. 일극 체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당 내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거의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지해온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가 지금 흔들렸다라는 것인지, 네.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추대를 한 원내대표를 통해서 교통 정리까지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비밀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우원시 후보가, 그것도 결선 투표도 아닌 처음에 과반수를 점해가지고 그냥 의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극 체제가 흔들린다는 불안감보다는 그동안 1인 중심의 이러한 정당 체제가 얼마나 여론도 그렇고 상식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노하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면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일단 그 지금 의원들의 그러니까 선택과 당원들의 그러니까 지금 소위 당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마 새로운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사실은 경선 과정을 통해서 뽑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당심을 쫓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심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자체가, 의원들의 선택 자체가 항상 당원들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꼭 이 당심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그 원식 의원의 당선 결과가 본인의 일극 중심 체제에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고 분석은 놓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뭐 득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는 그러니까 분도 뭐 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강성 일변도의 추미애 당선자, 또 무엇보다도 상당히 통제 불가능하다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됐을 때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국 파행, 국회 파행 같은 경우에 사실 거대 야당의 독주, 뭐 오만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원식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오히려 앞으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중도 외연의 확장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아마 여기서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이제 우원식 의원의 이변 연출한 것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뭐 민주당은 총선 압승에도 뭐 당내의 다양성이나 민주적 질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여권은 친윤 일변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네요. 그게 좀 역설적인 것이요. 네. 우원식 의원도 친명 중에 친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은 있죠. 같은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는데, 오히려 다른 친명이 되니까 외부에서 비춰지기는 당의 다양성이 있고 아직도 원내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여기에 또 양념처럼 보태진 것이 당의 원로들의 쓴소리예요. 쓴소리를 정말 대차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근데 매섭게하죠. 그런 매서운 쓴소리가 그 당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 권력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 데는 정말 중요한 순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게 복합되다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 뭐 그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이라든지 지난번 당의 경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 국민의힘의 내부자들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SNS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다, 재고돼야 한다. 일선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인데요. 예. 당대표 출마를 위한 시동으로 봐야 합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지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가 전당대회 시기가 지금 임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네. 아주 민감한 시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육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지금 해외 직구의 KC 인증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네티즌들이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안에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국민 더 나아가서는 서민들의 대변자 역을 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저는 분명히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모양새, 좀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은 하는 대통령대표가 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까지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부의 규제 혁파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약간 말만 조금만 바꾸면요. 전당대회의 공정한 경선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도 해석하는군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중진들 당대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경선 룰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서부터 그게 이제 시작해가지고선 그래서 경선 룰을 요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여론의 그 동향으로. 지금 현행 100% 당심으로는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100% 당심으로도 유리하지만은 그걸 5대5로 하든 3대7로 하든 민심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 지금 이제 당권 주자로 그 언급되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유승민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은 뭐 어렵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야당 대표들을 상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 해가지고 어제 뉴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원적인 그런 여당의 내부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서 대통령의 그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인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가에 대한 전략의 한 수가 필요한 때일 네. 것 같아요. 친노 친문의 적자,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귀국하잖아요. 김 전 지사가 친문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이러한 그 예측 자체가 좀 너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은 지금 공민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이 사면은 돼야 되는 됐습니다만 거죠? 복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지금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음 총선, 다음 대선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근데 사면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친문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은 김치국 너무 먼저 마시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진짜 본인이 만약에 정치권으로 복귀했을 때 나는 좀 소위 말해서 빈명 친문의 나는 핵심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일합을 겨뤄야 되겠다는 의지를 과연 갖고 있느냐. 네. 이것도 확인할 대목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명과 친문의 구심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김경수 전 지사보다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네.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